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욱할 때 있으시죠? 특히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게 하는 차가 있으면 당연히 화가 납니다. 최근 2년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보복 운전 행위 가운데 40% 이상은 끼어들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보복 운전,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보복 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회로 해서 위험한 흉기 또는 물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범행 동기가 매우 악의적이죠. 그래서 죄질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법규가 강화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보복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보복운전 유발 행위를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끼어들기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항의성 운행, 또 피해자가 정상 운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복운전을 자행했던 경우도 전체 20%에 달했다고 합니다. 보복운전 가해자에게는 특수협박죄가 절반 이상 적용이 됐었고, 특수상해, 특수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죄도 적용이 됐었는데요. 사실 이 특수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중한 처벌을 예정하게 되는데, 특수상해의 경우 징역형만을 두고 있고 벌금형은 따로 없습니다. 특수폭행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매우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보복운전으로 구속 시 1년 이하의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됐을 때는 100일의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른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달리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중형이 예정돼 있는데요. 운전자 간 감정적 도발 행위가 보복운전으로 치달으면 결국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도 정말 참혹한 피해를 만든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안전운행하셔야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연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된 사연도 함께 잘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올해 70대 후반이 된 남성입니다. 40년 전 사별하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재혼을 했죠. 전처와 사이에 아들, 딸 이렇게 자녀가 둘 있는데요. 재혼한 지금 아내가 10년 이상 돌보면서 키웠습니다. 현재 전처와의 자녀 둘은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대학 학비, 결혼자금 등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주면서 키웠습니다. 지금 아내와의 사이에는 자녀가 한 명 있는데요. 얘는 아직 미혼으로 우리 부부와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나이차가 있다 보니 가까운 지인들의 부고 소식을 들으면 남일 같지 않곤 합니다. 재산은 집 한 채, 월세 받는 작은 상가, 예금이 조금 있는데요. 제가 죽고 나서도 아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아내와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미리 유언을 남겨놓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유언을 남긴다면 어떻게 남기면 좋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연자분께서 나이가 이제 70세이시고 또 이혼과 재혼을 거치면서 또 가족관계도 좀 복잡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혹시 사후에 재산 다툼이 있을까봐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유언을 남기는 게 어떨지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실 유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연 주신 분의 경우는 내가 없어도 아내는 이 집에서 계속 살면서 생계가 보장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막상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되면 공동상속인들 간에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전체가 이제 아내한테 상속이 될 가능성이 있을지는 이제 상속이 되어 봐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재산이지만 내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든 적든 내가 평생 고생하면서 이룬 내 재산을 내 의지대로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 그리고 이제 유산을 둘러싼 분쟁을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뭐 방안을 마련해 두시는 것. 그게 유언을 남기는 목적이고 필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을 내 사후에도 내 뜻대로 나누게 하는 것. 그것이 네네. 이제 유언의 필요성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민법이 유언에도 다양한 이제 경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글로 쓰는 것도 있고 우리가 녹음을 하는 것도 있고 네네. 증인을 세우는 것도 있고 하는데요. 유언의 종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뭐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다 불러놓고 말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건 전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네. 이제 우리 민법은 유언 방식에 대해서 자필증서,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그러니까 5가지로 규정한다고 정하고 있고요. 이 5가지 방식이 아니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중에 이제 요즘에 주로 행해지는 것이 그러니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제 2가지 정도가 있고 한 이 2가지 정도를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변호사님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제 증인 등 제3자 관여는 필요 없고요. 내가 자유롭게 내 자필로 유언의 내용뿐 아니라 이제 형식에 맞춰서 자서를 해놓고 날인을 하면 효력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과 자필 증서에 대한 유언을 이제 2가지를 기억을 해두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과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제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증인 등 제3자 관여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유언은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또 위조, 변조 위험도 많고 이제 유언자가 사후에 이제 이걸 유언자가 직접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진위 파악도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언장 이제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소송도 많죠. 예, 네. 이어질 거고요. 때문에 이제 요즘은 자필로 유언장을 쓰시면서 녹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녹화를 해두더라도 유언장을 가지고 등기를 하려거나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또 이제 법원에서 유언 검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여기에 또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이 또 불가피한 면이 또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증인이 2사람 필요하고 공증사무실에 또 가서 비용을 또 부담해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좀 번거로움은 있지만 일단 공정증서로 유언이 작성되면 일단 진정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유언 방식에 비해서는 이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좀 적고 또 그 자체가 또 이미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검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이제 유언장만으로 등기 이전이나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필 증서의 경우에는 유언 검인 절차라는 거를 거쳐서 유언장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유언장의 형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 조서로 남겨야 되는데 공정증서는 그런 거 없이 이미 지금 공정력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자체만으로도 유언을 이행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비용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그렇죠. 예. 네. 공증 비용은 이제 유증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유언으로 남기게 되는 목적물의 가액하고 이제 공증 비용은 비례합니다. 이제 목적물 가액의 0.15%, 즉 0.0015를 곱한 금액인데요. 이제 목적물 가액은 이제 공시지가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5억짜리 부동산을 유증한다고 가정할 때 이제 5억에 0.15%면 계산하면 한 75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금액이 이제 무한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재산이 아무리 늘어나도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기기 위한 비용은 300만 원이라는 점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고 유언을 남기는 방식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언 공증을 할 때는 이제 증인을 2사람 세워야 된다고 변호사님 설명을 네네. 해주셨는데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떨까요?
우리 민법과 공증인법에 그 증인 자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는 안 되고요.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또는 한정 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나 그 가족이나 친척이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유언과 관련 없는 지인 중에 문서를 읽고 이해하고 서명할 수 있는 성인 두 분을 모시고 가서 이제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결국 사연자분께서도 내가 사후에 가족 간의 상속 분쟁 일어날까봐 이렇게 양담소를 찾아주신 건데요. 유언 내용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언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적절하게 분할하는 게 좋은데요. 이제 자녀들 간에 또는 자녀와 아내 간에 이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분배가 어떻게 이제 하는 게 좋을지를 좀 고민을 하시면 좋습니다. 뭐 어느 상속인,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게 또 어느 한쪽 상속이면 완전히 배제되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적정한 분배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유류분 청구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내 최소한의 유류분 정도는 보장해 주는 정도에서 어느 한쪽 당사자도 다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정도의 선 그거를 이제 계산을 좀 미리 해 보시고 그 정도는 보장해 주는 정도로 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결국 사연 주신 분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사후에 그 재산 분쟁 없이 내가 미리 내 의사에 따라서 분배할 수 있을까였는데 변호사님께서 오늘 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공증 방식의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 그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토대로 해서 적정한 분배에 신경 쓰셔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을 해두시면 그런 걱정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백수연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들려드릴게요. 안미연이었습니다.